자, 이번부터 이제 실제 첫 번째 영상입니다. 1권의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1장을 보면 이제 섹션이 쭉 나오는데 그 레슨 1 보면 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1장부터 1-8절까지 나오고 밑에 실습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실습이라는 부분이 이제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리뷰하거나 실제 코드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실습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뭐 2절부터 쭉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 해당하는 영상이 촬영될 때 먼저 소개해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매 챕터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그 챕터에서 설명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썼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 새로운 개념에 계속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한데, 물론 지금 1권의 1장은 대부분 아는 내용들일 테니까 뭐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단어들에 한번 노출되시고 그리고 나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숫자 뭐 똑같은 의도입니다. 이제 1장에서 배우는 내용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 앞에 왼쪽에 있는 파트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파트고요. 오른쪽에도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 컴퓨터에서는 제한되는 비트, 64비트 컴퓨터면 64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돼서 그런 제약 사항들을 깊이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의 종류, 뭐 우리가 익히 많이 쓰는 수집합은 실수라는 수집합이죠. 그래서 그 실수라는 수집합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뭐 이제 복소수라는 숫자 집합도 있죠. 뭐 복소수라는 숫자 집합은 실수와 허수를 합해서 복소수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뭐 대부분의 경우는 실수 집합에서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 실수 집합까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복소수 파트는 조금 중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시면 뭐 이렇게 이해되시는 파트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좀씩 챕터별로 난이도가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뭐 답변도 드리고요, 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개념이나 단어들 옆에 꼭 영어 표기법을, 영어 단어 표현을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에 활용하려고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나 또는 어떤 모듈들, 오픈소스들, 쓰는 함수명이, 파라미터 이름이 대부분 영어로 표현되죠. 대부분이 아니네요. 모두 영어로 표현되죠. 그래서 익히 한글로는 아는 개념인데도 영어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꼭 영어에 익숙해지시는 과학적 표기법, scientific notation이 별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어떤 10의 지수승으로 표현된 항의 곱이죠. 그래서 일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표기법을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쓰냐? 10의 지수승을 곱해 줌으로써 숫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굉장히 긴 숫자가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또는 가수가 좀 정밀하게만 표현된다면 굉장히 세밀한 숫자도 표현되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표기법도 나중에 소스 코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의 단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읽어보시고, 수의 종류 우리가 익히 쓰는 수집합은 우리가 실수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한글을 쓰니까 실수, 무리수, 유리수 이런 한글 표현을 쓰는데 수식에서는 한글을 보통 안 쓰잖아요. 영어 표현을 쓰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심볼화된 표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수는 R로 많이 표현해죠. 유리수도 레셔널 넘버라고 해서 R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실수집합을 많이 쓰니까. 근데 왜 실수를 R로 쓰냐? real numb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집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영어 심볼 표현 꼭 익혀두시면 나중에 수식을 볼 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연수 그렇고요. 정수, 뭐 정수라고 말하면 우리는 음수, 영, 자연수 이렇게 정수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실수를 직선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으면 직선의 한 어떤 특정 위치를 표현하는 숫자가 있다면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을 다 매칭되는 숫자를 찾을 수 있다고. 직선상의 점이 몇 개죠? 무한개죠. 그러면 무한개 실수 숫자 집합이겠죠. 실수 집합은. 그런데 유리수라는 숫자 집합도 무한개죠. 근데 이렇게 무한개의 집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숫자를 직선에 대응하면 없는 숫자 위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뭐죠? 그게 이제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무리수가 뭔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유리수라고 하면 영어로 rational number라고 해요. rational이란 단어는 이성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ratio 그래서 비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는 수라는 겁니다. 무슨 비율? 정수들 간의 비율로 나타내진 수, 이런 뜻이 유리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리수는 정수들 간의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 수, 나타낼 수 없는 수라는 거죠.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 루트 2라는 값이 왜 무리수인가에 대한 증명이 여기 뒤에 쭉 나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닫혀있다, closure, 닫혀있다는 표현 많이 씁니다. 수학에서요. 근데 닫혀있다는 말은 어떤 수집합이 어떤 특정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뺄셈이라는 연산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수집합에서 뺄셈 연산은 닫혀있나 라고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수들 간의 뺄셈의 결과가 정수이면 언제나 그 정수집합은 뺄셈에 닫혀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연수집합은 뺄셈을 하는 경우에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하나라도 있죠. 그럴 때는 자연수집합은 뺄셈 연산에 닫혀있지 않다. 그래서 뭔가 닫혀있다, closure이라는 말은 어떤 집합이 어떤 연산에 라는 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실수집합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4칙 연산에 다 닫혀있는 수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등원과 역원, 영어로는 identity와 inverse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요 동일한 용어가 벡터나 매트릭스, 벡터나 행렬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뭐 이렇게 정의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정의를 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예제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항등원, identity라는 말은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identity라는 말은 예를 들면 a라는 값에 어떤 x라는 값을 더해서 그 자신이 되는 걸 말하죠. 실수집합에서는 0이죠. 0은 어떤 수에 더해도 그 원래 수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항등원,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요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수에다가 x를 더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는 수, 그게 우리가 역수라고 하죠. 네, 역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원이나 역원이라는 말은 어떤 수집합에서 어떤 연산이 특정되어야 되는 거죠. 실수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죠. 어떤 수에 1을 곱해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실수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은요, 보통 우리가 그걸 x분의 1이라고 합니다. x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x분의 1이죠.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니까. 둘이 곱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는 숫자를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합니다. x분의 1을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승은 x를 마이너스 한번 곱한다는 게 아니고요. x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좌표계,
어떤 숫자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위치로 매핑해 주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뭐 1차원 좌표계, 2차원 좌표계, 3차원 좌표계, 이런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또는 데카르트가 제안했다고 해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카테시안 좌표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좌표계니까. 근데 좌표계라는 게 꼭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북극, 남극 할 때 그 단어를 써서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극좌표계입니다. 극좌표계는 어떤 평면상 또는 공간상의 위치를 각도와 원점에서의 거리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P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직교 좌표계에서는 X값과 Y값으로 표현했죠. 그게 직교 좌표계인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P점이 원점과 이어지는 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와 그 P점이 원점에서 거리 R, 세타와 R만 정해지면 P점이 특정됩니다. 그렇게 R과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을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R이 뭐죠? R은 원점에서의 거리고요. 세타는 해당하는 선분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극좌표계를 이해하시려면 삼각함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각함수는 좀 있으면 소개가 될 텐데 아마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니까 여기서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한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가 있죠. 사인 세타는 뭔가요? R분의 여기서는 이 R분의 이 점선 이 거리니까 이 거리는 Y죠. R분의 Y를 사인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극좌표계는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요 식을 정리하면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극좌표계에서 쓰는 R 값과 세타 값을 알면 그 극좌표계의 값을 직교 좌표계로 변화할 수 있겠죠. X도 똑같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치를 각도와 원점으로부터 거리로 나타내는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하고 꽤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건 그때그때 샘플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1절까지인데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입니다. 우리 이 책에서는 파이썬 랭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썬 랭귀지를 사용하는 코딩 환경이 여러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코랩이라는 환경을 쓸 겁니다. 이 코랩이라는 환경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환경이라고 하고요. 보통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인데 비슷한 환경인데 구글에서 웹상에서 제공되는 환경이 코랩입니다. 지금부터 코랩을 한번 써볼게요. 아마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써보셨을 것 같은데 안 써본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책을 펼쳐 두시고요. 오른쪽에는 웹브라우저를 펼쳐 두시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코랩이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저는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를 씁니다. 다른 웹브라우저 쓰셔도 상관없을 듯한데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도 같이 해보죠. corep.research.google.com입니다. 저는 지금 웹브라우저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돼서 바로 들어왔는데 혹시나 웹브라우저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코랩 환경에서는 하나하나의 파이썬 소스 코드 파일을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아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말 썼죠. 그래서 코랩에서 쓰는 하나하나의 소스 코드 파일을 노트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만들어둔 노트북 파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일 텐데 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없이 그냥 빈 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는 캔슬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다 됐고요. 이렇게 하면 요 표현이 나올 텐데, 파일 메뉴에 가서 New Notebook이라고 클릭하시면 이제 새로운 소스 코드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코드는 다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최근에 여기도 이제 코딩 AI가 붙어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왼쪽에 이제 플레이 버튼이 있는 것을 코드 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클라우드에서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코드 셀의 상단이나 하단을 내려가면 해당하는 위치에 새로운 코드 셀 또는 텍스트 셀을 만들 수 있는데, 코드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코드를 코딩할 수 있고요. 새로운 텍스트 셀을 만들면 여기 간단한 메시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걸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코드 셀을 실행할 때는 실행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해당하는 셀에서 컨트롤과 엔터 키를 같이 누르시면 셀이 실행됩니다. 셀 단위로 실행이 돼서, 그런데 위의 셀의 결과가 아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은 예를 들면 A는 10을 넣고요, 실행하고 밑에서 print A 하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코드의 셀의 위치가 그 하나의 파일처럼 연관되어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쉽게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파일 이름도 적을 수 있으니까 꼭 이름을 적어서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다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콜앱에서 만드는 파일은 그리고 또 오토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파일 메뉴 가셔서 세이브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해도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토 세이빙이 되니까 저장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되냐?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 폴더가 보이죠? 콜앱을 한번 딱 쓰면 자동으로 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콜앱, 빈칸,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보이고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만드신 노트북 파일들이 쭉 나옵니다. 노트북 파일의 확장자가 IPYNB, 즉 IPython Notebook 이라는 요 확장자가 있는 게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콜앱의 파일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인 콜앱 환경을 사용 방법을 이제 익숙해지셨다면 교재 보이시는 샘플들을 통해서 한번 배웠던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습이고요. 바로가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샘플 코드가 나옵니다. 이게 메뉴를 켰다 껐다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파일은 제가 만든 파일이니까 여러분이 사용은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는 있지만 저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장까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접속된 환경에서 파일, Save a Copy in Drive 하시면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꼭 클릭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설명은 우리 정수, 인티저, 플로트, 컴플렉스 기본적인 요 세 개의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숫자 자료형입니다. 뉴메릭. 파이썬에서는 컴플렉스,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파이썬 코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별도로 파이썬 컴파일러를 실행시켜서 하는 것보다 노트북 환경이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때그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용법을 익히셨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요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